안녕하십니까. 삼국지 목차를 따라가며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지난 시간에 복양성을 공격했던 조조가 여포의 함정에 빠졌죠. 그리고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달아나다가 불타는 커다란 석갈에 깔리기까지 합니다. 겨우 몸을 빼냈지만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여포의 부하들도 조조의 이런 부상을 많이 받습니다. 조조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조의 부대가 마릉산 소록길로 은밀히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첩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화상을 입어 조조가 죽었다는 소식도 들어옵니다. 여포는 조조가 큰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병사들한테 다 전해 들었거든요. 병사들도 직접 목격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조조의 진영을 염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부대가 철수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작은 길을 통해서 부대가 철수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포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조조가 죽어서 적군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놓고 몰래 철수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모아서 마릉산으로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포의 부대가 골짜기에 들어서자마자 산등성이 양쪽에서 화살이 쏟아지고 바위와 통나무가 굴러내렸습니다. 병사들은 돌에 맞고 통나무에 깔리고 부상을 당하고 또 일부는 죽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부대가 작은 단위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바위와 통나무가 굴러내리니까 그걸 피하려고 군사들이 움직이겠죠. 없는 쪽으로. 그래서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부대가 나뉘어졌습니다. 이건 지휘계통을 행사하는데 큰 지장이 있거든요. 여포는 그때서야 조조의 계략에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회군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들어온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포는 다른 길로 돌아서 철수를 합니다. 이때 조조는 군사를 나누어서 여포가 비운 본영을 습격을 합니다. 조조의 잔당을 완전히 제압하려는 욕심에 모든 군사를 여포가 끌고 나간 거예요. 여포는 멀리 돌아서 본영에 당도했지만 이미 본영을 조조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군사들도 많이 상했죠. 여포는 할 수 없이 다시 복양성으로 들어가 주둔을 합니다. 1승 1패? 서로 한 번씩 함정에 빠졌던 거예요. 복양성의 함정에 빠져서 상한 조조의 전력이나 마릉산 매복에 걸려서 상한 조조의 병력이나 그 피해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어요. 쉽게 제압할 수 없는 상대였고, 또 너무 많은 손실을 입고 제압하면은 주변의 군벌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었죠. 자연 싸움은 소강 상태가 되었고, 백성들도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여야 하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죠. 잡초를 뽑아야 하는데 군대가 쳐들어오면 달아나서 숨어야 돼요. 그리고 숨지 못하면 징병이 되어서 끌려갑니다. 버려진 논밭엔 잡초가 무성했고 당연히 소출도 줄어듭니다. 거기다 그 고단한 가을에 메뚜기 떼가 덮쳐서 곡식이 한 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는 소문까지 흉흉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군량미를 구할 수 없자 조조는 군사를 물려서 견성에 들어갔습니다. 여포도 사냥으로 군사를 물렸어요. 어쩔 수 없는 휴전이었죠. 한편 도겸은 앓고 있던 병이 깊어져서 죽음을 앞두고 관원들을 불러들입니다. 서주를 다스리는 문제를 의논하기 위함이었어요. 원칙적으로는 서주 목사 도겸이 죽으면 조정에서 새로운
관리를 파견을 하는 게 옳은 전통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군벌 정치 시대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조정의 관리를 순수히 받아줄 지방의 군벌도 없었죠. 앞서서 유표 얘기를 할 때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죠. 그래서 뭐 그 자사 자리, 그것은 세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지방에 힘 있는 자가 힘으로 빼앗아서 정권을 잡으면 되거든요. 지금 서주도 딱 그런 처지였습니다. 도겸이 후계자를 정하는 것과 그 사람이 서주를 이어서 다스리는 것은 어쩌면 별개의 사안이었어요. 어쩌면 도겸이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앉혀도 지지를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 유비에게 서주를 물려준다고 그래도 누군가 더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유비는 그 서주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서주 자사의 단꿈을 꿨다가 오히려 죽음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겠죠. 이때 도겸의 종사, 별가 종사였죠. 미축이 말합니다. 자사의 두 아들로는 이 혼란한 시기에 한 목숨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온해도 조만간 여포와 조조의 승부가 정해지는 대로 서주엔 다시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소패에 유연덕이 있는데 서주를 맡기십시오.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미축의 말에 도겸도 느끼는 바가 있어 유비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원래 황실의 것이고 당연히 황실이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대가 혼란해서 서로 사서로이 땅을 차지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한실, 즉 국가에 돌려준다고 해도 어차피 나라의 힘이 미치지 못하니 지금은 한실의 종친인 그대가 가장 합당한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서주를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유비는 난감하게 말을 해요. 전 능력이 부족합니다. 도겸은 손건을 종사로 삼아서 서주를 함께 다스려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미축과 진등을 불러 유비를 잘 보필하라고 당부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비는 그래도 서주를 맡지 않았어요. 여기 나온 미축, 진등, 손건은 서주의 핵심 인물이에요. 그리고 유비를 끝까지 보좌하는 1세대 충신들이죠. 할 수 없이 서주의 유지들이랑 백성들이 소패로 찾아와서 막 호소를 합니다. 제발 서주 목사가 되주십시오. 그때서야 유비는 서주에 부임을 합니다. 그러나 부임은 뜸을 들였지만 부임 후엔 마치 준비해둔 것처럼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쩌면 소패에 처음 자리를 잡으면서부터 모든 그 앞으로의 정책을 구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서주는 급속도로 안정을 찾습니다. 서주의 유력 호족인 미축은 자신의 여동생을 시집보내 유비의 안정을 도왔습니다. 이것도 유표가 형주를 차지할 때 채씨와 정략 결혼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서주에서는 미씨, 미방, 미축 이 집안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미축의 여동생은 이제 나중에 미부인이 되죠. 아두의 어머니 미부인이 됩니다. 이문열의 삼국지에서는 이 장면을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남들이 보기에 그 누가 봐도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어차피 서주는 나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 끝까지 버틴 거죠. 온 고을 백성들이 찾아와서 제발 서주를 맡아달라고 사정을 할 때까지 밥을 짓는데 뜸이 아주 잘 들을 때까지 유비는 그냥 버티고 있었다. 이문열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정략적인 움직임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일을 착착착착 진행을 한 걸 보면요. 한편 조조는 유비가 서주목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냅니다.
무리를 하면서 공격을 감행해서 그 여포로 근거지인 연주를 잃어버렸고요. 지금도 여포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비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서주를 차지한 거예요. 실리적으로는 원수 도겸이 늙어 죽은 것보다 유비가 차지한 서주가 더 아까웠겠죠. 어차피 도겸에 대한 원수 뭐 이런 것보다는 서주를 차지하는 게 더 큰 목적이었으니까요. 조조는 즉시 서주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순욱이 나서서 말려요. 사람이 일을 이루는 데는 그 근거지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고조, 여기서는 유방이죠. 관중을 근거로 삼아 천하를 평정했고, 한중, 나중에 유비가 들어가서 촉을 세우는 서촉당을 말하는 겁니다. 관중을 근거로 삼아 천하를 평정했고, 광무제께서는 한해를 근거로 삼아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이 한해는 원소가 간 그런 곳이죠. 지금 우선 연주를 얻어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 공격으로 황폐해진 서주 민심은 우리에게 적대적이라 그 땅을 점령해도 쉽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죽였거든요, 조조가. 조조는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순욱의 말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욱에게 계책을 묻습니다. 이렇게 농성하며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장기전이 되고 있으니까. 순욱이 말해요. 지금 연암 일대에 황건의 잔당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으니 거기를 공격하자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황소라는 우두머리가 이런 이제 황건 잔당들과 함께 비적대 비슷한 그런 무리를 지어서 주변을 약탈하고 그러고 다녔던 상황인 거예요. 그들을 토벌해서 군량도 보충하고 항복받은 자들은 군사로 꾸리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조조는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하우동과 조인을 견성에 남긴 다음에 연암으로 떠납니다. 조조는 상대를 보니까 정말 순욱의 말대로 숫자만 많은 오합지졸이었어요. 조조는 많은 군량과 적지 않은 병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허저라는 전의와 버금가는 장수까지 얻어서 그 위세를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허저에 대한 스토리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삼국연의에 등장을 합니다. 하의를 토벌할 때 하의는 적장이에요. 전위의 공격을 받아서 달아나던 하의를 갑자기 나타난 한 장수가 가볍게 붙잡습니다. 전위가 깜짝 놀래요. 그리고 호승심이 생겨서 허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둘은 서로 싸우는데 진짜 하루 종일 싸우는데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조조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위의 실력은 조조도 익히 알고 있거든요. 조조가 달려가 보니까 허저도 정말 대단한 장수였어요. 그래서 일단 징을 울려서 전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허저를 사로잡을 함정을 파고 다음날 싸움에 나서죠. 전위의 유인계에 당한 허저는 함정에 빠져 사로잡혔습니다. 조조는 친히 허저의 묶은 포승줄을 풀어주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고 그를 위로하고 허저를 포섭합니다. 허저도 이에 감사하고 자신을 따르던 무리 수백 명을 데리고 합류를 했습니다. 조조도 역시 인재가 있다면 아끼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순우의 계책대로 연암과 영주 땅도 곧 평정이 되고 황건의 잔당도 다 세력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이때 좋은 소식이 들어왔어요. 군량이 없는 여포가 연주성을 이봉설란에게 맡기고 노략질을 하러 나갔다는 것이에요. 앵벌이 나간 거죠. 조조는 속히 움직여서 지름길로 연주성을 공격해서 함락하고 다시 전의와 허저를 선봉으로 삼아서 복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포는 일단 장수들이 모이기를 기다리자는 진궁의 말을 듣지 않고 방천학을 들고 달려나갑니다. 조조가 먼 길을 급하게 달려왔으니까 진영이
완성이 되기 전에 공격하자는 그런 의도였어요. 조조가 새로 얻은 허저를 내보냅니다. 하지만 허저 혼자서 여포를 상대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모든 장수를 다 내보내요. 전이, 하우돈, 하우연, 이전, 악진. 여포는 당해내지 못하고 성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광경을 본 복양성의 부호 전씨, 원흉이죠. 조조에게 가짜 투항 편지를 써서 조조를 함정에 빠뜨려서 거의 죽게 만들 뻔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전씨예요. 이제 큰일 났거든요. 조조가 그때 죽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조조가 다시 왔는데 여포가 밀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씨는 사병들을 동원해서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여포는 할 수 없이 욕만 하다가 정도라는 곳으로 달아나요. 조조는 복양성으로 들어가서 전씨의 지난죄를 용서해주고 복양의 민심을 수습을 했습니다. 저쪽 제가 올린 영상 가운데 그 조조 편이 따로 있어요. 거기 보면은 조조는 2번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주를 빼앗긴 게 그리고 서주의 민심을 잃은 게 요 조조의 그 추상 같은 성격이었거든요. 배신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다 잘라버리고 조조는 그것에서 큰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전씨를 용서해 줍니다. 전씨가 용서를 받으니까 모든 백성들은 저렇게 조조를 죽일 뻔한 사람도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아무 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조조를 따릅니다. 복양성의 민심을 수습한 조조는 다시 여포의 세력을 다 뿌리 뽑기 위해 정도로, 여포가 달아난 곳이죠, 군사를 움직여요. 그러나 한번 기선을 제압당한 여포는 정도성을 지키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조도 여포가 응전해 오지 않아 시간만 보내다가 병력을 풀어서 인근에 보리를 베어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군량이 필요했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여포는 군사를 이끌고 조조를 기습하러 달려나왔습니다. 그러다 무슨 영문인지 군사를 돌려 성으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조는 근처 지형을 살펴봤습니다. 보리밭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소나무밭이 울창하고 우측에는 마른 하천이 있었어요. 한참 지형을 살피던 조조는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조조는 다음날도 보리를 베러 나갔어요. 여포는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출병을 합니다. 어제 여포가 그냥 돌아간 것은 보리밭 근처에 있는 소나무 숲에 복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그 매복에 한번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화물질을 준비해서 우선 소나무 숲에 불을 지르고 보리를 베는 조조를 기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나온 겁니다. 스스로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온 거예요. 사실 어제는 조조는 그런 생각 못 했었거든요. 하지만 여포가 갑자기 돌아가자 여포의 생각을 읽은 거죠. 조조는 그것을 다 파악을 했으니까 소나무 숲에는 거짓으로 군사가 있는 것처럼 허수아비와 깃발을 꽂아서 매복으로 위장을 하고 실제로는 마른 하천에 군사를 숨겼습니다.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죠. 여포는 소나무 숲을 살피다가 매복한 흔적을 발견을 하고 불을 지르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뒤쪽 마른 하천에서 달려나온 조조의 병사들에게 걸려들어서 대패를 당합니다. 정도성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미 이정과 악진이 막고 있어서 여포는 할 수 없이 바닷가로 달아나서 겨우 약간의 군사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서너 달이 지나 여포의 소재를 파악한 진군과 고순을 포함한 여러 장수들이 하나씩 여포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쫄딱 망한 여포를 다시 따르던 장수들이 찾아온 걸 보면은 여포가 얻은 신망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간 세력을 회복하자 여포는 다시 조조와 싸울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진궁이 그런 여포를 말립니다. 지금 우리 기세로는 여포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일단 힘을 기를 곳을 찾아서 몸을 의탁해야 됩니다. 여포도 진궁의 말을 따르기로 해요. 그리고 여러 곳을 수소문을 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원소였지만 이때 여포가 크게 패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참모인 신배의 의견을 들어서 조조한테 구원군까지 파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원소가 보기에 황관의 자식인 조조보다는 그 용맹을 경험했던 여포가 더 두려운 상대였기 때문이에요. 여포는 기주로 갔던 첩자의 말을 듣고 진궁을 바라봅니다. 진궁이 서주를 추천해요. 유비가 서주를 차지했지만 아직 그 세력이 크지 않았고 조조가 다시 서주로 쳐들어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면 우리를 받아서 같이 동맹해서 조조와 싸울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여포에게 건의를 합니다. 여포도 달리 선택할 방도가 없어서 서주로 향했어요. 진궁은 미리 사람을 보내서 유비에게 여포가 투항한다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유비의 반응을 미리 알아보기 위한 보석이기도 했어요. 유비는 여포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하지만 미축이 반대를 해요. 여포가 용맹하긴 하지만 그 마음속이 검어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를 받아들이면 훗날 후환이 될 겁니다. 하지만 유비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여포를 이기고 연주를 다시 차지한 조조가 이제 다시 서주로 쳐들어올 것인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조조를 상대할 수 없다. 여포를 데려다가 조조와 싸우게 하자. 그리고 위기에 빠진 영웅을 받아줘야 천하의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유비는 다른 반대자를 의식한 듯이 단호하게 말하고 스스로 말에 올라가서 여포를 영접하러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현청에 크게 잔치를 열어서 동탁을 없앤 여포를 위로하고 지난번 조조를 공격해서 서주의 위기를 풀어준 일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연주를 차지한 게 서주를 위한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유비는 그렇게 여포의 체면을 세워줍니다. 유비는 최대한 여포의 기분을 풀어줬어요. 여포는 원래 호탕한 사람이었는데 칭찬을 만나니까 막 상승작용, 오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가 대단했다는 거죠. 현덕이 도와주기만 하면 힘이 생겨서 여포를 죽일 거라고. 갑자기 유피가 그런 여포 앞에 서주의 인수를 내밉니다. 도겸이 한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이 인수는 제가 임시로 맡아서 진정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여포 장군을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서주의 주인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제부터 서주를 맡아서 다스려달라. 술에 취했던 여포의 안색이 단번에 창백해집니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오갔어요. 이게 뭐지? 그때 여포의 등 뒤에 서 있는 관우와 장비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진궁이 옆에서 여포에게 옷깃을 살짝 당겨서 사인을 줘요. 현덕은 오해 마시오. 나는 서주에 욕심이 없어. 이때 진궁이 나서서 말합니다. 이거는 주인이 손님을 핍박하는 것 같다. 떠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불편하다면 그만 떠나도록 하겠다. 그때서야 유비도 분위기를 의식했는지 인수를 거두고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포에게
자신이 있던 소패에 주둔해서 힘을 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진궁이 노리던 바였어요. 여포는 유비에게 살해를 하고 소패로 가서 주둔을 했습니다. 유비도 여포가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인수를 내주는 그런 모험수를 두기도 했고요. 하나의 도박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일단은 여포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포가 소패에 주둔하는 한 공동의 적인 조조가 쳐들어왔을 때 큰 힘이 될 것은 분명했으니까요. 한편 조조는 이제 연주를 안정을 시켰죠.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명분과 경제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대군이 있어도 명분이 약하면 그 군대가 패하고, 경제력이 약해서 군대를 먹일 수 없으면 그 군대도 망가집니다. 모계가 조조에게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분을 세우는 일은 황제를 모시는 것으로 세울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력이다. 그렇죠. 군사가 많으면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둔전을 확대하는 것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최초로 둔전제를 실시한 인물이 조조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지금도 뭐 굉장한 소비 조직이죠. 하는 일은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잖아요. 하는 일은 없는데 엄청 돈을 써댑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정들이 모여는 있는데 훈련은 하는데 전쟁이 안 나면 이게 쓸모가 없잖아요. 먹기는 또 많이 먹죠. 그래서 그 병사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밭을 일구는 것을 둔전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없는 시에는 약간의 훈련과 작업으로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그 생산한 농산물로 자급자족하고, 남는 것은 모아서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군량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조조의 가장 큰 힘이 되는 둔전제는 이때 시작이 됩니다. 일단 명분을 세우는 일은 그런데 아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냐? 황제는 지금 장안에서 이각과 곽사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일단 황제와 꾸준히 연락이 닿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동소의 주선으로 이각과 곽사에게 선물을 보내서 조정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게 192년의 일이었고요. 이각과 곽사가 선선히 조조의 청주 반란 진압을 허락한 것도 뭐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유대 관계가 조금은 있었죠. 조정에서도 조조의 존재를 인식을 했습니다. 조조는 겉으로 이각과 곽사를 받들고 한편으로는 황제에게 자신을 알렸습니다. 이런 포석은 나중에 황제가 자신을 구하라는 조서를 조조에게 내리게 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큰 틀에서 큰 그림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조조가 연주에 자리하고 둔전을 활성화하며 세력을 키우는 동안에 장안에 있던 이각과 곽사는 본격적인 세력 다툼으로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쪽에서도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대사마 이각, 대장군 곽사, 두 사람은 처음에는 사이좋게 권력을 반땅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자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곽사의 처가 질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각이 곽사의 집에 드나들면서 이각의 부인과 정을 통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간통이죠. 하지만 실상은 반씩 나눠 쓰는 권력이 작다고 점점 느끼기 시작한 두 사람이 권력 투쟁을 시작한 것이었죠. 결국 두 사람은 장안성 한복판에서 사병을 동원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의 피해자는 힘없는 백성들이었어요. 양쪽 군사들은 전투를 벌이는 한편 백성들을 약탈을 합니다.
이때 이각의 조카 이섬이 스스로 기특한 생각을 했는데요. 황제를 납치하는 것이었어요. 황제를 자기네가 가지고 있으면은 황명을 빙자해서 곽사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곽사는 대신들을 몽땅 납치를 해버립니다. 참 웃기는 일이 일어난 거죠. 결국 서로는 피 튀기는 혈전을 벌입니다. 이각도 장안성에 있다가 황제를 데리고 미호성으로 근거지를 옮깁니다. 미호성은 동탁이 있던 그런 성이었죠. 황제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초췌한 모습을 본 태위 양표가 중재를 해보겠다며 원로 대신 여럿을 데리고 이각의 허락을 얻어서 곽사를 찾아갔어요. 곽사는 이 대신들도 가두어 버립니다. 한쪽은 황제를, 한쪽은 대신을 협박하며 서로 역적이라고 욕하며 다시 싸움을 시작했는데 이 싸움은 2달이 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더 비참해졌어요. 이때 시중 양기가 가후를 추천합니다. 가후 또 등장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각의 곁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사실 그 이각과 곽사가 장안성을 차지하고 황제를 이렇게 품 안에 넣고 조종할 수 있었던 것은 가후의 공이었거든요. 그런데 가후는 이각과 곽사가 준 벼슬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각과 곽사는 가후를 더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아, 이 사람은 뭔가 물질로 권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각과 곽사도 느꼈던 거죠. 하여간 뭐 가후는 백성들에게 큰 피해가 안 주는 선에서 이각과 곽사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양기가 그런 가후를 눈여겨보았다가 황제에 대한 충심이 있는 것 같아서 황제에게 가후를 추천을 합니다. 가후는 양기의 짐작대로 황제를 도왔어요. 사실 가후가 이각 곽사를 도와서 장안을 점령한 게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는 욕심이기도 했고요. 이각과 곽사가 자신을 아끼기는 하지만 또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두 사람의 성격이 워낙 포악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현재 상황은 너무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후는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차라리 여기를 떠나버릴까. 그런 찰나에 양기가 황제에게 가후를 소개한 것이었죠. 가후는 자신의 불찰로 고생하는 황제를 보자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황제를 위한 계책을 마련합니다. 가후 적극적인 도움과 전날 이각의 위세에 눌려 홍농으로 피신했던 장제가 대군을 이끌고 달려와서 이각과 곽사의 싸움을 중지를 했어요. 원래 장제의 군대가 적었습니다. 처음 장안을 점령할 때 4명의 장수가 있었죠. 이각, 곽사, 장제, 번조. 번조는 제일 처음 목숨을 잃습니다. 번조가 숙청당하는 것을 본 장제는 이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는 나도 해를 입겠다 생각을 하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홍농으로 가버린 거예요. 권력의 단물을 빨지 않은 거죠. 당연히 이것과 곽사보다는 세력이 약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막 싸우는 동안에 장제는 군사의 손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장제가 와서 무력으로 휴전할 것을 제의를 하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장제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장제는 황제를 모셔서 자신의 근거지인 홍농으로 모시고 갑니다. 홍농과 낙양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낙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장제도 순순히 따랐어요. 국구 동승이 힘을 보태고 과거
황건적을 이끌다가 조정에 투신한 양봉, 한섬도 거들었습니다.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황제의 일행은 낙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것과 곽사는 둘이 싸우다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황제가 낙양으로 가고 있잖아요. 낙양으로 가버리면은 자기들은 닥쳤던 개 신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해서 장제에게서 황제를 되찾으려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하여간 낙양으로 황제가 돌아왔지만 낙양에는 온전한 건물이 하나도 없을 만큼 황폐했습니다. 양봉이 급하게 작은 건물을 하나 지어서 황제를 모셨습니다. 재기를 꿈꾸는 황제는 연호를 편안한 세상을 만든다는 뜻으로 건안, 원년으로 바꾸었습니다. 황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